그의 실력이 결정되는 그 순간이 두 번째 기본서 들을 때인 것 같아요. 두 번째.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하게 뭐 작년에 공부를 했든 아니면 처음 하든 두 번째 들었을 때 조금 열심히 해두시면 기초도 딱 끼고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실력도 더불어 향상이 많이 되고 그런 경향이 있어서 항상 이 두 번째 기본서 가게 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고요. 오늘도 변함없이 결석을 많이 하셨는데 결석하지 마시고 끝까지 수업을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14페이지 보시면 통칙해가지고 민법의 의의가 나오죠. 뭐 시험에 절대로 안 나오는 부분이죠. 일단 1번 실질적 의미의 민법 해가지고 민법은 사법이다. 따라서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고요. 교재에 나와 있는 학설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고요. 여기서 한 가지 좀 신경을 쓸 것은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기 때문에 국가와 개인 간의 문제에 대해서는 민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우측에 2번 일반 사법으로서 민법은 대한민국 국민이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법이라고 하고요. 이에 반해서 상법은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특별히 상인이라는 사람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특별법이라고 하죠. 여기서 하나만 좀 조심할 것은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죠. 다시 말하면 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하게 되면 특별법이 우선해서 적용되고요. 일반법은 배제됩니다. 3번 실체법으로서의 민법. 민법은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이냐면 누가 권리자이고 누가 의무자인지 실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실체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합쳐보면은 민법이란 일반 사법으로서 실체법이다. 이게 민법의 의미입니다. 그죠? 민법은 대한민국 국민이기만 하면 다 적용된다. 일반법.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한다. 사법. 그 내용은 실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담고 있다. 실체법. 따라서 민법이란 일반 사법으로서의 실체법이죠. 근데 우측 하단에 보시면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나와요. 민법이 나와요. 이거는 민법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법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민법전을 우리가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일반 사법이고 실체법이라면 민법이라는 타이틀이 없더라도 뭐가 돼요? 민법이 되는데 그게 뭐예요? 실질적 의미의 민법인 거고 민법이라는 타이틀을 알고 있는 법이 뭐예요?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죠. 예를 들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에요. 왜 그러냐면 주택임대차보호법도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고요. 대한민국 국민이기만 하면 다 적용이 되고요. 또 그 내용이 누가 임차인이고 임대인이다 권리와 의무를 담고 있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관계를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다시 말하면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죠. 예를 들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형식적 의미의 민법은 아니지만 뭐가 되는 거죠?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 되고요. 또 우리가 법인에서 보면은 처벌 규정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처벌은 국가가 개인에게 처벌하는 거니까 그것은 민법에 들어있지만 실질적 의미의 민법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처벌 규정 같은 것은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긴 하지만 뭐는 아닌 거죠? 실질적 의미의 민법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지문이 이런 가끔 나옵니다. 형식적 의미의 민법과 실질적 의미의 민법은 동일하다. 그럼 뭐예요? X. 동일하지가 않죠. 그죠?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중복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거 하나는 주의하시기 바라고. 넘겨서 16페이지 보시면 민법의 법원이란 말이 나오죠. 민법 1조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뭐죠? 조례에 의한다. 따라서 이 법원이란 말이 뭐냐면
존재 형식이에요. 따라서 민법의 법원이라는 말은 민법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느냐, 이게 뭐예요? 민법의 법원인데, 여기서 민법은 뭘 말하냐면 실질적 의미의 민법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민법 그러면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 아니라 뭐예요? 실질적 의미의 민법인 거죠. 따라서 법률 중에서 민법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법률뿐만 아니라 뭐 주택임대차보호법이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다, 각종 특별법도 그것이 일반사법으로서 실체법이라면 민법이 뭐가 될 수 있어요? 존재 형식이 될 수가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시행령과 무엇도 포함하냐면 시행 규칙도 뭐 하게 되냐면 포함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대통령령의 시행령도 민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실체법인 뭐예요? 민법이 되는 거고요. 장관령인 시행규칙도 뭐예요? 민사에 관한 사항이라면 민법의 법원이 되는 거죠. 우리가 민법에 대한 시행령은 없어요. 근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뭐가 있어요? 시행령도 있고 시행규칙도 있고 이런 것들은 다 뭐죠? 민법의 법원이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국제조약이나 국제관습법도 국제조약과 국제관습법도 법률로서 민법의 존재 형식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헌법이 조약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가 간의 조약도 결국은 무엇과 똑같은 거죠? 법률과 똑같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에 민사에 관한 내용이라면 뭐가 될 수 있는 거죠?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한미 주둔군 협정, 그럼 조약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한미 주둔군 협정 속에 그 미국 군인들이 우리나라 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할 때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거는 뭐가 될 수 있는 거죠? 조약이지만 민법의 법원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자치법규, 뭐 대전시의 조례다 이런 것들이죠. 조례 같은 자치법규도 민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뭐가 될 수 있어요?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인 거죠. 헌법재판소의 결정, 헌법재판소의 판례도 민법이 뭐가 되죠? 법원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실제로 가만 보면은 국가기관 중에서 가장 강력한 기관이 헌법재판소 같지 않나요? 지금 보시면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만든 법을 헌법재판소가 무효화시킬 수 있죠. 위헌 판결 내리면, 그죠? 그 다음에 또 만약에 대법원의 판결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면 헌법 소원 등을 통해서 그 판결을 무효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탄핵 소추 절차를 통해서 대통령이나 대법관이나 장관 같은 고위 공무원들도 헌법재판소가 뭐 할 수 있어요? 파면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이게 약간 좀 이게 비민주적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주권은 누구죠? 국민이잖아요. 그죠? 다시 말해 우리 민주공화국이니까 대한민국 주권은 어디서 나와야 돼요? 국민으로부터. 따라서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권력이 가장 강력한 권력이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과 같은. 근데 선출된 권력이 아닌 임명된 권력이 만약에 선출된 권력을 제압한다면 이게 민주주의에 좀 역행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라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취약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는데 위헌이에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다라고 결정을 내렸어요. 국회가 안 따라요. 그럼 어떡하죠? 예를 들어 가지고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는데 일반 국민이 안 따르면 집행관을 통해서 뭐예요? 강제 집행하죠.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근데 헌법재판소는 물리력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죠? 또 만약에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렸어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안 물러나.
그럼 어떻게? 그죠? 다시 말하면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헌법재판소라는 것이 굉장히 강력한 권력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국민의 지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권력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굉장히 지금 헌법재판소가 위기입니다. 위기. 여기서 어떤 합리적인 결정을 해서 국민들로부터 뭘 받는다면요? 지지를 받는다면 박근혜 대통령도 물러나고 박근혜 대통령도 또 어떻게 물러나고 헌법재판소 계속해서 공고히 가지만 만약에 헌법재판소 결정이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결정이 내려진다면 헌법재판소는 없어질 수도 있는 뭐죠? 사상 누각인 거죠. 다시 말하면 만약 국민들 대다수가 헌법재판소 같은 거 필요 없다라고 난리가 나면 헌법 개정을 통해서 헌법재판소를 뭐 해버리겠어요? 없애버리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위기고요. 그래서 뭐 인용 결정을 하든 탄핵 기각 결정을 하든 그 재판 과정이 뭐 해야 되죠? 공정해야 되고 또 명분도 축적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드린 말씀만하면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리면 국가기관도 법원도 그것을 뭘 해야 돼요?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럼 다시 말하면 헌법재판소 결정은 무엇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법률과 다름이 없는 거죠.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민법의 법원, 민법의 존재 형식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보시면 1번 16페이지죠. 법원의 의미가 나와 있고 2번에서 제1조의 법률의 의미에서 지금 제가 열심히 떠든 내용이 나왔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뭐죠? 관습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민사의 법률에 규정이 없다면 무엇에 의해서? 관습법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이 관습법이란 말은 뭐냐면 오랜 관행이 있었고요. 사람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그것을 마치 법처럼 인식하게 됐어요. 법적 확신을 부여받게 되면 이게 뭐가 돼요? 관습법이 됩니다. 구별할 개념이 뭐냐면 단순한 오랜 관행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사실인 관습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요 사실이란 말은 일본식 표현이래요. 그래서 안 쓰는 게 좋은데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단순한 관행은 사실인 관습. 단순한 관행이 아니라 법적 확신까지 부여가 되면 뭐가 돼요? 관습법. 이렇게 되고요. 첫 번째 주의할 점은 민법의 법원이 되는 것은 관습이 아니라 뭐예요? 관습법이라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의할 점인데 법적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다시 말하면 법적 확신을 취득하게 되면 요 취득한 시점에서 결국 뭐가 되냐면 관습법이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러한 관행이 법적 확신까지 부여됐는지는 무엇에 의해서 판결될 수밖에 없냐면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확인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가 가끔 어떻게 나오냐면 법원의 판결로 법적 확신이 확인돼야 비로소 관습법이 된다. 그런 뭐예요? X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관습법이 되는 시점은 법적 확신을 취득한 때예요. 법원은 그 사실을 뭐 할 뿐이에요? 확인할 뿐인 거죠. 다시 말하면 관습법이 되는 시점은 법적 확신을 취득한 때이지 법원의 판결로 그것을 확인한 때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사실인 관습은요. 법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에 반해서 관습법은 뭐 형식은 다르다 하더라도 어차피 뭐예요? 법이라는 점이에요. 이것이 차이가 있어요. 사실인 관습, 관습은 뭐가 아닙니까? 법이 아니다. 따라서 그렇지만 관습법은 뭐예요? 법이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따라서 사실인 관습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원으로서 적용되는 일은 없어요. 그러면 사실인 관습은 아무 가치가 없느냐? 우리가 나중에 법률행위 부분에서 배우겠지만 법률행위 해석에 무엇으로만 쓰이냐면
기준으로만 쓰여요. 그렇지만 관습법도 어차피 법원이기 때문에 민법 1조에 따라서 민법이 뭐가 되는 거죠? 법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관습법이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이 간다. 민법의 법원으로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돼요? 적용이 된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장 입증 문제인데 우리가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전제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전제를 하는데 첫째, 판사는 법은 다 안다. 그럴 리는 없겠죠. 그죠? 전제하는 거예요. 판사는 뭐는 다 알아요? 법은 다 안다. 그 다음에 판사는 법이 아닌 나머지 것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이 두 가지 전제를 가지고 뭐 하냐면 재판을 해요. 그래야 그것이 뭐예요? 공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요새 좀 문제가 되는데 검사가 기소되기 전에 그 브리핑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의 범죄 사실을 이렇게 하면요. 특검도 좀 문제가 좀 있는데 그걸 공소사실 유포죄로 처벌을 해요. 그러니까 고소하게 되면 문제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최순실 씨가 특검을 공소사실죄로 뭐예요? 유포하면 처벌할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런 범죄가 있냐면 이런 겁니다. 재판을 진행할 때 판사는 가장 공정하게 재판하기 위해서는 법만 알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재판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 공정해요. 판사도 뭘 봐요? TV를 보잖아요. 근데 뉴스를 통해 가지고 보니까 뭐 최순실 나쁜 년 뭐 이렇게 막 보도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 사람은 재판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최순실은 나쁜 인간 하는 예단을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재판이 뭐 하지 않냐면 공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공소사실 유포죄라는 범죄가 있고요. 그래서 판사는 법은 알지만 나머지 것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전제에서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관습법도 법이라는 말 속에서 판사가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재판을 진행해요. 따라서 당사자가 원칙적으로 관습법에 대해서는 뭐 할 필요 없죠? 주장할 필요도 없고 입증할 필요도 있어요. 물론 예외가 있긴 하지만 예외까지는 기억하지 마세요. 예외까지 기억하시면 문제 못 풀어요. 그 다음에 사실인 관습은 법이 어떻게 해요?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판사가 어떻게 해요? 모른다는 전제에서 뭘 하는 거죠? 재판을 진행하는 거니까 사실인 관습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주장을 해야 입증을 해야 비로소 법원이 고려해 준다는 점에서 뭐죠?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새 이제 헌법재판소 이렇게 재판 과정 보면은 뭐 증거 능력을 인정하느냐 막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죠? 일반 우리가 국민들이 봤을 때는 뭐 그냥 범죄 저지르고 확실한데 그냥 하지 뭘 저렇게 복잡하게 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은 기본 전제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법 외에는 뭐죠? 아무것도 모른다는 전제에서 재판이 진행돼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증거 능력이 부정됐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판사가 그 사안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거를 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려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최순실 씨가 뭐죠? 진술서를 썼잖아요. 썼는데 그걸 뭐죠? 다투는 바람에 법원에서 증거 능력을 뭐 했어요? 부정을 했어요. 그러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판결을 내림에 있어서 이제는 최순실 씨의 진술서는 뭐 하면 안 돼요? 고려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모른다는 전제에서 재판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최순실 씨 유일이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부정하게 되면 이제 다시 그 진술조서에서 물어봤던 것을 재판관이 또 물어보는 거죠. 검사가 작성한 건 어떻게 못 믿게 됐으니까 이제는 뭐죠? 그 내용을 이제 재판관이 어떻게 해요? 물어봐가지고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진술을 밟는 절차가 진행되고요. 그래서 증거 능력을 부정하게 되면 재판 절차가 뭐죠? 장기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 사람들이 부정합니다. 인정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유는 결국 뭐 하기 위한 거죠? 시간 끌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증거 능력을 부정하고 다시 어떻게 해요? 검사가 했던 절차를 어디서요?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해야 되는 거죠. 아무튼 이런 복잡한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모든 재판은 법은 판사가 알고 있지만 법이 아닌 나머지 건 판사가 어떻게 해요? 모른다는 전제에서 재판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고요. 이것도 같은 취지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3번에서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는 뭐가 나와요? 관습법이 나옵니다. 관습법. 자, 첫 번째 다 기억해야 될 것인데 우리 판례가 관습법에 의한 제도 내진 권리로서 인정하는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명인방법이란 말이 나와요.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가 공시라는 말은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것, 밝히는 것, 이걸 우리가 공시라고 합니다. 대외적으로. 지금 공인중개사는 지금 공시법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사실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면 뭘 하고 있으면 되냐면 등기를 하고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또 동산에 대해서 제가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 사실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려면 저는 이 동산을 뭐 하고 있으면 해야 되냐면 점유하고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왜 하는 거냐면 자신이 권리자임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거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요. 공시방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두 가지 공시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완벽하지가 않다는 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배추밭이 있어요. 근데 갑이라는 분이 농사 짓는 분인데 이렇게 배추 씨를 뿌려가지고 배추가 몽글몽글 기어 나왔어요. 아직 추수할 때는 안 됐죠. 근데 어느 날 을이라는 상인이 나타나가지고 요 배추밭의 배추를 전체를 다 팔래요. 이걸 밭대기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매매를 했어요. 그러면 요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넘어가려면 부동산이면 이전 등기하면 소유권이 넘어가고 동산이면 점유를 이전하면 소유권이 넘어가겠죠. 요 배추밭의 배추는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이죠. 그죠? 우리가 토지 및 그 정착물이 부동산이니까 수목도 부동산. 배추밭의 배추도 부동산이라고 했죠. 근데 알다시피 배추밭의 배추는 뭐 할 수 없어요? 등기할 수가 없죠. 따라서 두 가지만으로는 공시방법으로서 뭐 하지 않냐면 충분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법, 우리 판례는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기타 공시방법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요. 명인방법이라고 하고 여기 명인방법은 관습법에 의한 공시방법으로 봅니다. 따라서 개념은 그렇습니다. 기타 공시방법이라는 말은 두 가지를 제외하고 다른 방법으로 대외적으로 권리자임을 보여주는 방법을 통틀어서 명인방법이라고 하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팻말을 세우는 겁니다. 팻말을 세워서 을거 이렇게 적어놓으면 요 배추밭의 배추가 이제는 갑의 것이 아니라 누구 것임을요? 을의 것임을 대외적으로 뭐하게 돼요? 보여주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명인방법이라고 하고 관습법상의 제도로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나오죠? 사실혼이 나와 있죠. 사실혼은 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법적으로는 부부가 되려면 뭘 해야 되죠? 혼인을 해야죠. 그죠? 혼인신고를 해야죠. 혼인신고를. 근데 우리는 혼인신고보다는 결혼식을 중시하는 관습이 있죠. 가끔 야구 선수가 MVP 되고 나서 제가 못했던 결혼식을 우리 와이프를 위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애가 둘인데 그런 거 가끔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힘들었어가지고 그냥 결혼신도 못 올리고 혼인신고만 하면 살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그분은 어떤 생각이냐면 결혼식을 올려야 부부라는 생각이잖아요. 그죠? 그게 관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우리는 혼인신고만 하면 뭐가 돼요? 부부가 되는데 우리는 어떤 오랜 관행이 있냐면 아무리 같이 살더라도 뭘 해야지만요? 결혼식을 해야 비로소 뭐가 돼요? 부부가 된다라는 관행이 있는 거죠. 심지어는 뭘 안 해도요? 혼인신고를 안 해도 결혼식을 했으면
부부다 이런 관행이 있는 거예요.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냐면 진미령 씨하고 누구죠? 그 전유성. 그 인간들은 결혼했다 그래가지고 진미령 씨가 뭐죠? 요리책도 막 팔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막 TV에서 뭐 부부로 잔뜩 나오고. 근데 한 십몇 년 지나고 나서는 둘이 이혼한 거 아니냐라고 소문이 나니까 전유성이 나와가지고 우리는 혼인신고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결혼한 적도 없었고 그러니까 이혼한 것도 아니다. 이딴 소리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두 사람을 뭐로 받아들였어요? 부부로. 왜요? 결혼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얘기입니다. 혼인의 실질은 모두 다 갖췄어요. 혼인의 실질은 뭐예요? 충족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뭐예요? 결혼식인 거죠. 까지는 했는데 뭐는 안 했냐면 혼인신고만은 안 했어요. 그래도 우리는 이 사람들을 뭐로 이해합니까? 부부로 이해하는데 이런 관계를 뭐라 그러냐면 사실혼 관계라고 하고요. 이거는 그냥 대충 동거하는 것이 아니라 관습법에 의한 부부로 이해를 합니다. 이게 부부입니다. 부부 법적으로. 그래서 부부에 관한 민법 규정이 그대로 적용이 돼요. 동거의 의무니 정조의 의무니 부양의 의무니 다 그대로 적용되고요. 한 가지만 없어요. 상속권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속권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부부와 똑같이 적용해 주는데 왜요? 이거는 대충 동거하는 것이 아니라 뭐로 보기 때문에 관습법상 부부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혼 관계를 가끔 동거라고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동거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사실혼 관계는 혼인의 실질은 어떻게 해요? 다 갖췄지만 뭘 안 하고 있어요? 혼인신고를 안 하고 있는 부부를 사실혼 관계로 하고 법적으로 뭐예요? 부부입니다. 관습법상 부부로 평가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 있죠?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 나오죠. 기억나시나요? 건물이 존재하고 있고요.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원래는 어떻게 해요? 같았어요. 근데 이것이 매매, 기타 사유로 달라지게 되면 건물의 소유자는 뭘 갖게 되냐면 관습상의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건물을 뭐 하지 않습니까? 철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라고 해요. 왜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라는지를 이유까지 설명드리면 좀 복잡해지는데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문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이 갑의 것이고요. 건물도 누구 거예요? 갑의 것이에요. 건물이 있었고 건물과 토지 소지가 어떻게 해요? 같았단 말이죠. 근데 갑이 건물만 팔았어요. 건물만 팔고 건물만 등기해 주는 바람에 땅은 여전히 갑의 것이지만 건물은 누구 거로 바뀌었냐면은 을 거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 을이 자기 땅의 건물을 갖고 있는 거죠. 이때 철거를 요구할 수 있느냐? 철거를 요구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을은 뭘 취득해요?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고요. 따라서 건물만 산 을에게는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뭐하지 못해요? 요구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관습법상 물권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뭐가 나오죠? 분묘 기지권이 나오죠. 이렇게 자꾸 옹색해지죠. 좀 지울게요. 안 지우려니까 자꾸 옹색해지네요. 분묘 기지권이라는 권리는요. 타인의 토지 사용권입니다. 타인의 토지 사용권인데 어떤 토지 사용권이냐면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분묘 기지권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때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양지 바른 곳에 묻었죠. 자기 땅이 아니어도 아무 문제 없었어요. 과거에는. 근데 그러한 관습이 우리가 수백 년 동안 유지하고 있었는데 해방이 되고 나서 토지 소유자들의 권리의식이 강해지면서 내 땅에 있는 묘를 파가라
라는 소송이 막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이런 남의 땅에 묘를 쓰고 있는 사람은 분묘기지권이라는 관습법상 물권이 있기 때문에 그 묘를 뭐 할 필요 없어요? 철거할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를 피게 되는데, 이렇게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를 뭐라 그러냐면 분묘기지권이라고 하고요. 이것도 뭐래 합니까? 관습법상 물권으로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5번 명의신탁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가입해 보시고 동산의 양도담보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뭐죠? 동산의 양도담보. 양도담보가요, 부동산에 관한 양도담보가 있고 동산의 양도담보가 있는데, 부동산 양도담보는 가등기 담보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규율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관습법상 물권이 아니에요. 뭐만 지금 관습법상 물권이냐면 동산의 양도담보만이 법률이 없기 때문에 관습법상 물권을 이해하고 있는 거죠. 자, 정리해 볼게요. 자, 명인 방법이 뭔가요? 등기와 점유를 제외한 기타 공시 방법. 대외적으로 권리자임을 보여주는 방법을 명인 방법이라고 하고요. 관습법상 공시 방법을 이해하고 있고요. 두 번째, 사실혼이 뭔가요? 혼인의 실질을 모두 충족시켰지만 뭐만 안 하고 있어요? 혼인신고만을 안 하고 있는 부부를 사실혼 관계라고 하고, 동거하는 것이 아니라 관습법상 부부로 이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건물이 있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는데 매매 기타 사유로 달라지면 건물을 철거해 줄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건물 소유자는 뭘 갖기 때문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갖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도 뭐죠? 관습법상 물권이다. 뭐냐면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따라서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면 타인 소유 토지에 있는 묘를 뭐 할 필요 없죠? 철거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양도담보 중에 뭐는요? 동산의 양도담보만이 관습법상 물권을 이해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 조리입니다. 조리라는 말은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물의 본성, 기본법칙, 사회통념, 더 쉬운 말로 하면 상식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이게 이런 의미인 거죠. 지금 민법 1조가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에 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뭐예요? 조례가 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재판을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럼 판사는 그 사람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법률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죠. 찾아봤더니 법률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뭘 가지고요? 관습법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근데 관습법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재판 못 해주겠다라고 거절할 수는 없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사회 상식에 부합하게, 사회 통념에 부합하게 결정을 내려줘야 된다는 의미에서 조리도 뭐가 되는 거죠? 민법의 법원이 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맨 밑에 있는 4번 대법원 판례는 민법의 법원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대법원 판례를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긴 하지만 뭐가 아닙니까? 민법의 법원이 아니므로 재판 규범이 될 수 없다는 거 하나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통 보시면 다음 중 민법의 법원인 것은 이렇게 물어볼 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답인 경우가 많고요. 다음 중 민법의 법원이 아닌 것은 그러면 대법원 판결이 답인 경우가 많으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측에 제3절 근대 민법에 뭐가 나오죠? 기본 원리가 나오죠. 중요한 건 아니겠죠.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재미로 들으시면 되는데, 조심할 것은 이게 현대 민법이 아니라 근대 민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근대는 어느 제를 말하냐면 프랑스 대혁명 이후를 말하죠. 나폴레옹이 막 날뛰고 있을 때, 뭐 영국에는 뭐 권리잔정, 대연장 이런 게 나올 때인데, 그 전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봉건이라고 하죠. 그죠? 봉건 시대 또는 봉건 귀족 사회라고 하고요. 봉건 귀족 사회가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서 무너지면서
시민들이 사회적 해결면을 갖게 되는 뭐가 되는 거죠? 근대 산업 사회가 되고요. 그래서 요 근대에 있어서 민법입니다. 1번 보시면 권리 능력 평등의 원칙이죠. 봉건 귀족 사회에서는 신분제 사회였죠. 그죠? 뭐 왕도 있고 뭐 공작, 뭐 백작, 뭐 자작 하는 귀족들도 있고 또 그 밑에 뭐죠? 농노라고 하는 일반 평민들도 수 있고 노예도 있고 그죠? 이런 신분제 사회였는데 시민혁명을 통해서 인간은 모두가 평등하고 신분제는 인정할 수 없다. 이게 뭐예요? 권리 능력 평등의 원칙인 거죠.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게 좀 막 훼손되고 있죠. 그죠? 요새는 이렇게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실제 현실 드러나요. 재벌은 뭐예요? 지들끼리 결혼하고 그죠? 그죠? 평범한 사람 데려오면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막 결혼 반대하고. 그럼 옛날 양반들은 뭐예요? 양반끼리만 결혼하고 그죠? 그죠? 만약 양반이 뭐 갑순이를 데려오면 뭐죠? 아버지가 나가 뒤져라 이놈아 막 이런 거하고 좀 비슷한 분위기가 나는 것 같고. 근데 만약에 그 재벌들이 옛날 그 조선시대 양반과 비슷한 신분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엽기적인 것이 우리나라 조선시대 중기까지는 양반의 비율이 한 30% 40% 됐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현재 국민의 재벌 비율은 1%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게 뭐예요? 엄청난 극심한 뭐예요? 신분제 사회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신라 시대는 요새 화랑하잖아요. 그죠? 화랑하면 진골 성골이 나오잖아요. 그럼 진골 성골이 왕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족만 높은 관리가 되어 있었으니까 그게 국민의 인구의 한 2%?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고대로 갈수록 뭐예요? 극소수가 사회를 뭐예요? 지배하고 점점점 현대로 올수록 어떻게 해요? 그 지배층이 뭐죠? 넓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갑자기 현대 와가지고 이제 1%도 안 되는 뭐예요? 재벌이라는 새로운 신분이 나타났다면 그죠? 삼국시대도 돌아간 이상한 것이 될 수도 있으니까 좀 씁쓸하긴 한데 아무튼 봉건 귀족사회는 뭐죠? 신분제 사회인데 그거에 대한 반성으로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이게 뭐죠? 권리 능력 평등의 원칙이죠. 그 다음에 봉건 귀족사회에서는 사적 소유가 부정이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조선시대를 생각해 보면은 개인의 소유권이라는 것은 보장되지 않았어요. 왕이 야, 참 마음에 드는구나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바쳐야죠. 그죠? 바쳐야죠. 그죠? 다시 말하면 개인의 소유권이라는 것은 국가나 왕이 언제든지 필요하다고 하면 강제로 뭐 할 수 있었어요? 뺏을 수 있는 사회였는데 그거에 대한 반성으로서 국가라 하더라도 왕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소유권은 절대로 침범할 수 없다. 이게 뭐예요?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 되는 거죠. 따라서 요것 때문에 뭐가 나오냐면 자본주의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농사를 져가지고 재산을 모으더라도 국가가 제 재산을 아무 때나 뺏어갈 수 있어요. 열심히 돈 벌겠습니까? 안 하겠죠. 그러니까 조선시대 양반들은 돈 안 벌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고상해서 안 번 게 아니죠. 그죠? 왜냐하면 벌어봤자 다 국가가 뭐예요? 뺏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니까 돈 벌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뺏을 수 있는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오로지 뭐만 한 거예요? 과거 공부만 하는 거죠. 그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돈 벌면 뭐해? 뺏기는데. 차라리 뭐예요? 열심히 뭐예요? 과거 공부해서 높은 간직이 올라가게 되면 옆집에서 개똥이 열심히 온 걸 다 뭐 할 수 있어요? 뺏을 수가 있으니까 온 양반들이 장사도 안 하고 농사도 안 짓고 뭐만 했던 거죠? 과거 공부만 했던 거죠. 근데 이것이 근대 산업사회로 오게 되면서 소유권은 국가라 하더라도 왕이라 하더라도 뺏을 수가 없다라는 사조가 생기면 굳이 과거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과거 공부해가지고 높은 간직이 오더라도 남의 재산을 뭐 할 수 없어요?
뺏을 수가 없다면 오로지 그 시간에 뭐예요? 열심히 돈을 벌어서 내가 부자 되는 게 더 낫잖아요. 그래서 이 소유권 절대 원칙 때문에 뭐가 형성이 되는 거죠? 자본주의라는 것이 형성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적 자치 원칙이죠. 세 번 사적인 자유가 봉건 시대에는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반해서 근대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사적인 일은 개인적인 일은 스스로 알아서 한다. 사적 자치의 원칙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지방자치라는 말이 뭐죠? 지방의 일은 국가가 간섭하지 않고 지방이 알아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적 자치라는 것은 사적이고 개인적인 일은 국가의 간섭 없이 개인이 알아서 할 수 있는 원칙이 뭐예요? 사적 자치 원칙이죠. 봉건 귀족사는 안 그랬죠. 왕이 둘이 결혼해 그럼 결혼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혼인과 같은 대단히 사적인 일도 누가 간섭합니까? 국가가 간섭을 하고 마님이 간섭하고 그죠? 마님이 야 마당새야 너 뭐 꽃님하고 결혼해 그럼 결혼했잖아요. 그죠? 그 마님이 간섭하고 이런 사적 자유가 뭐 되지 않았어요? 보장되지 않았었는데 근대 산업사회에 오면서 사적의 개인적인 일은 스스로가 알아서 한다는 뭐가 반성되는 거죠? 사적 자치 원칙이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봉건 귀족사에서는 네 번째로 뭐가 횡행했냐면 연자제라는 게 아주 횡행했죠. 이번에 최순실 씨 연자제란 말을 했는데 이게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자신이 아무런 잘못이 없더라도 사돈의 팔촌이 잘못되면 죽는 거잖아요. 그게 연자제. 그죠?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사람이 역모를 꾸미다가 잡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죽는 게 아니라 삼종을 멸한다고 해가지고 사돈까지 다 죽여버렸죠. 심지어는 기어다니는 꼬마 아이까지 다 죽여버렸단 말이죠. 이거에 대한 것이 뭐예요? 연자제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반성으로서 과실이 있어야지만 자기에게 책임이 있어야지만 책임을 진다라는 뭐로 가게 되는 거죠? 과실 책임의 원칙으로 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자신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다면 서로 그것이 도덕적으로 비난받는 일이라 하더라도 뭐 하지 않습니까? 책임지지 않는다는 원칙을 받아들이게 되고요. 이러한 네 가지 원칙에 따라서 근대 민법 때문에 뭐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본주의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근대 민법은 자본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자본주의. 자, 근데 이것이 자본주의인데 현대 와서 그것이 유지가 되느냐? 현대가. 다시 말하면 현대 지금은 이것이 그대로 뭐 되지 않고 있어요? 유지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죠. 왜냐하면 일단 이런 거죠. 권리, 능력, 평등의 원칙 해가지고 법적으로 모든 사람은 똑같다라고 선포를 하면 신분이라는 게 없어질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살아보니까 재벌은 뭐예요? 재벌끼리 결혼하고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간에 뭐예요? 양극하니 뭐니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현대 지금은 법적으로 둘이 평등하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요. 현대 민법은 형식적 평등이 아니라 실질적 평등을 갖도록 어떻게 해요? 노력해야 된다. 누가 나서라도요? 국가가 나서라도. 그러니까 이 노동부라는 게 왜 필요한 겁니까? 노동부가. 그러니까 자본가와 노동자 간의 싸움이 벌어지면 평등하지가 않잖아요. 누가 힘이 더 세요? 자본가가. 그러니까 국가가 노동부라는 부서를 만들어서 누구 편을 줄여주겠다는 거예요? 노동자를. 그래서 자본가 노동자 간의 힘의 균형을 유지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노동부가 뭐가 바뀌었어요? 오히려 누구예요? 기업을 편든 이상한 상태가 됐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노동부라는 것은 절대로 기업 편을 들면 안 되는 거죠. 누구 편을 해요? 노동자 편을 들어야 되는데 자꾸 이 노동부가 뭘 잘못 처먹었는지 대통령이 또라이들었는지 아무튼 자꾸 기업 편을 들면서 계속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는 거죠. 아무튼 실질적 평등을 추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현대 민법에 와서는 소유권 절대 원칙이 아니라 소유권의 상대화를 추구합니다. 다시 말하면 공공복리라는 대원칙 때문에 그래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지금 현대잖아요. 소유권이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인가요? 아니죠. 수용당할 수 있죠. 지금 제일 열받는 데가 누구예요? 롯데. 롯데는 지금 사적으로 뭐 개인적으로 뭘 운영하고 있어요? 골프장 운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뭐요? 국가가 나서가지고 그걸 뭐요? 아무런 합의도 안 해줬는데 뭐요? 너 저 땅 갖고 이 땅 갖고 바꾸자 이렇게 강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이거는 근대 민법에서는 절대로 뭐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가능해진 이유는 개인의 자유가 뭐죠? 훼손된다 하더라도 공공복리 차원에서 이런 개인의 소유권을 뭐 할 수 있어요? 제한할 수 있다는 소유권의 상대화 현상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적 자치 원칙도 일정한 경우에는 특히 공공복리라는 대원칙에서는 제한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과실 책임의 원칙도 수정이 돼가지고요. 이제는 무과실 책임을 일정한 경우에는 가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과실이 없는데도 뭘 해야 되는 경우에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 가끔 발생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무과실 책임을 진다라는 부분은 뭐죠? 반드시 숙지되는 내용이 되고요. 이러한 네 가지 원칙을 받아들인 현대 민법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수정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죠. 자본주의. 그리고 이거 한마디로 줄면 근대 민법은 자본주의는 자유를 중시하는 거죠. 자유를. 국가가 간섭하지 않고 개인이 스스로가 알아서 한다는 대원칙이고 수정 자본주의는 자유보다는 뭐죠? 평등을 존중합니다. 다시 말하면 형식적인 자유만으로는 사람이 평등해질 수 없다. 실질적으로 평등해야 된다. 복지를 추구하게 되는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보통 요 왼쪽에 나와 있는 것을 중시하는 정치 사조를 우파라고 하죠. 우파. 그 다음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요 수정 자본주의를 중시하는 파를 뭐죠? 좌파라고 하죠. 좌파라고 하고. 참고로 우리나라는 우파가 없습니다. 우파가 없어요. 뭐죠? 좌파밖에 없어요. 제가 전원책 그 사람 대머리 그죠? 그 사람 별로 마음에 안 들었지만 저번에 토론할 때 보니까 우리나라는 우파가 없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뭐예요? 좌파적인 사람들이고요. 우파 정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파 정도쯤 되면 자유를 존중하려면 소유권 절대 원칙을 주장하려면 뭘 주장해야 되냐면 총기 소유 자유 이 정도 주장해야죠. 그죠? 그 미국은 왜 총기 소유를 금지 못 시키는 거예요? 굉장히 우파적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총을 소지하고 싶으면 소지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것이지 국가가 왜 나서서 그것을 어떻게 간섭하느냐. 뭐죠? 자유. 우파적 경향인 거죠.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공공복리라는 대원칙에 의해서 총기 소유를 금지시켜야 된다는 것이 뭐죠? 논리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죠. 또 최근에 또 문제됐던 게 보시면 오바마 건강보험. 그죠? 오바마가 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처럼 국민 건강보험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거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한 거예요? 우파가 아니 건강보험 가입하고 싶으면 가입하고 말면 마는 거지. 왜 국가가 나서가지고 건강보험 가입을 강제하느냐. 그죠? 그런 논리 때문에 미국은 뭐예요? 건강보험이 없어요. 그죠? 그죠? 뭐 국민연금 미국은 생각도 못합니다. 연금을 들고 싶으면 드는 거지. 들기 싫은 사람 왜 국가가 나와서 강제로 연금을 가입시키느냐. 이게 뭐 우파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우파 정당 정도라고 평가되려면 광령이 뭐 해야 돼요? 총기 소유는 좀 너무하고 뭐죠? 국민건강보험 폐지. 연금 폐지. 이 정도는 주장을 해야 뭐죠? 보수파인 거예요. 우파죠. 그죠? 국민건강보험 폐지. 저는 솔직히 좀 폐지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우리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건강보험료를 50만 원 내는데 다 쓰는 사람 없죠. 대부분이 뭐예요? 이런 생각이잖아요. 내가 됨으로써 돈 없는 분들이 뭐죠? 혜택을 받거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니면 내가 나중에 큰 병 걸렸을 때 혜택을 받거나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한테 돈 뭐 돼요? 세금을 해야지.
무슨 아시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의료보험을 폐지하고 가입하고 싶으면 가입하고 안 하거나 그런 사각지대가 발생하면은 세금으로서 국가가 알아서 할 일이지 왜 우리가 헌금 내듯이 돈을 매달 내가지고 그것을 국가가 생색내면서 해주냔 말이죠. 이 정도 주장해야 뭐예요? 우파인 거죠. 그죠? 연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연금도. 연금 제도 성공한 나라 하나도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국민연금 같은 제도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사기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선진국도 국민연금 없습니다. 뭐 아무리 스웨덴 이런 나라도 없어요. 다 실패했거든요.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제도를 국가가 뭐예요? 국민들한테 소유가지고 뭐예요? 돈 뜯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도 뭐죠? 폐지. 이 정도 좀 주장해야 뭐죠? 우파지. 그죠? 저 한번 나가볼까요? 아무튼 찍어드린다고요? 그죠? 좀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세금으로 해야 될 일을 무슨 공공복리로 포장을 해가지고 그 돈 없는 사람들 월급지들한테 어떻게 돈을 각출해가지고 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솔직히 딱 털어놓고 그죠? 그 모자란 부분은 뭐죠? 세금으로 하겠다. 이것이 더 나을 수도 있죠. 하고도 안에 이 부분이니까 뭐 그 돈 모아놨더니 엉뚱한 데다 뭐죠? 쓰고 있고 그죠? 뭐 5천 원이나 손해봤다며 그죠? 아무튼 이런 얘기죠. 넘겨보시면 민법의 법률 용어가 나오죠. 중요한 것들은 아닙니다. 1번 준용 이하 동문이죠. 민법 조문을 만들 때 똑같은 내용을 두 번 쓰기가 번거로우면 앞에 거와 뒤에 거는 똑같다는 의미에서 준용이란 말을 씁니다. 따라서 뭐 107조로 준용한다 그러면 107조와 똑같은 내용이고 이하 동문이란 얘기고 2번 입증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서 추정과 뭐가 있어요? 간주가 있죠. 둘 다 입증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점에서는 같은데 다른 점은 뭐냐면 추정의 경우에는 반증, 반대 증거로서 그 효과를 뭐 할 수 있냐면 전복시킬 수가 있는데 반해서 간주가 된 경우에는 반증, 반대의 증거만으로는 그 효과가 어떻게 해요? 전복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고요. 간주의 경우는 보통 뭐뭐로 본다 이렇게 써 있는 것이 뭐예요? 간주가 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인정사망과 실종선고입니다. 인정사망의 경우에는 효과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요. 실정선고의 경우에는 사망한 것으로 뭐 하냐면 간주를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점에서 다르냐면 인정사망의 경우에는 사망하지 않고 생존하고 있다는 반증만으로도 그 효과가 뭐가 돼버려요? 번복되고 뒤집혀 버리는 거죠. 근데 실정선고에는 사망으로 추정이 아니라 뭐예요? 간주니까 나중에 생존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그 효과가 뭐 되잖아요? 전복되지는 않고요. 뭐죠? 실종선고를 취소한다는 별도의 절차가 있어야지 그 효과가 뭐죠?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증만으로도 그 효과가 없어지는 건 뭐예요? 추정. 반증만으로 그 효과가 없어지는 것은 뭐예요? 간주. 보통 뭐뭐로 본다는 뭐죠? 간주죠. 3. 선의 악의. 선의가 뭐죠? 모르고 있는 정신상태. 악의가 뭔가요? 알고 있는 정신상태를 말하고요. 제3자는 뒤에서 우리가 자세히 배워야 되겠지만 당사자와 포괄승계인을 제외한 자를 우리가 제3자라고 하고요. 5번 대항하지 못한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걸 또 어려워하시는 분이 있다고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주장하지 못한다. 그죠? 대항하지 못한다는 말이 헷갈리면 뭐로 바꿔서요? 주장하지 못한다. 그래서 뭐 통정허위 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말이 나오면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라고 주장할 수가 없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우측에 과실해가지고 추상적 경과실, 구체적 경과실, 중과실이 나오는데 중과실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차후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일단 과실은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의 의무가 결여가 된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과실이 뭐냐?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거다. 따라서 주의를 기울였으면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주의 의무가 결여가 된 것이 뭐예요? 과실인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주의 의무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선관 주의 의무가 있고, 또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가 있고, 그러면 두 가지 주의 의무가 있는데 만약에 이 주의 의무 중에서 선관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추상적 경과실이라고 하고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을 우리가 뭐죠? 구체적 경과실이라고 한다. 이런 건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 나오니까 써놨고 몰라도 됐고, 그냥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차이점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선관 주의 의무가 더 심한 거다. 교재 내용 보면 어려운 말이 나와 있지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기 재산과 동일하게 주의해야 될 의무는 뭐예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 자기 재산보다 더욱더 소중하게 주의해야 될 의무가 뭐예요? 선관 주의 의무고요. 민법은 뭐가 원칙이죠? 선관 주의 의무가 원칙이에요. 그러면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는 뭐가 있느냐?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첫째, 무상 임치 계약에서 수취. 그 다음에 친권자. 요 두 가지가 많이 뭐예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고요. 요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주의 의무를 우리가 뭐죠? 선관 주의 의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과실이다. 주의 의무가 결여됐다는 말은 선관 주의 의무를 결여했다는 얘기니까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좀 한 장 더 볼게요. 한 장 더 보시면 민법의 효력이 나오죠. 1번 때에 관한 효력이 나옵니다. 우리 민법은요 60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 결과 59년 12월 31일까지는 우리나라에 민법이 없었기 때문에 일본 민법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법은 법률 불소급의 원칙 인정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법에는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법에는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라는 말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불소급이라는 말은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런 걸 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A라는 행위를 했는데 행위를 할 때는 위법하지 않았어요. 근데 행위를 하고 났더니 국회에서 일정한 법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과거로 소급시켜가지고 이것을 위법한 것으로 뭐 한다면요? 처벌한다면 당하는 사람은 환장하겠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행동을 할 때 무엇까지 고려해야 돼요? 미래에 만들어질 법까지 고려해서 행동해야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법은 과거로 뭐 하잖아요? 소급하지 않는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법률 불소급이라고 원칙이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민법은 안 그렇다. 민법은 원칙적으로 소급표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제시의 잔재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요. 59년 12월 30일까지 어느 나라 민법을요? 일본 민법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일제 잔재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소급표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2번 사람에 관한 효력해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이기만 하면 어디에 있든지 우리 민법에 적용된다. 속인주의와 대한민국 영토 내라면 어느 나라 사람이 당연히 우리 민법을 적용한다는 속주주의, 속인주의, 속주주의를 함께 채택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장소에 관한 효력해서 민법은 대한민국 영토 모두에 미침으로 북한 지역에도 민법 효력이 미친다. 그래서 만약에 북한에 생존해 있는 배우자가 있는 상태라면 남한에서도 뭐 하지 못해요? 재혼하지 못하고요. 만약에 남한에 계신 분이 돌아가시면 북한에 있는 유가족들도 뭐 받을 수 있습니까? 상속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법은 한반도 전체 그 효과가 미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좀 쉬었다가 이제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